이제 다음 주에 그 팀별 발표가 있는데 팀별 발표에 대해서 제가 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할 터인데 혹시 반장이 이제 반을 대표해서 이해가 안 되어지거나 또 궁금증이 있으면 반을 대표하여서 서슴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서 이 반원 전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좀 토론실을 띄워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크기 좀 봐주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보면 13주차 워크숍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워크숍을 하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또 팀 발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3주 워크숍의 목적은 12주차에 워크숍은 각 팀원들이 전문가 집단에 속하면서 전문가 집단과 함께 자신의 보고서를 보충하고 또 수정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우리 반장은 어, 어떤 분야를 담당했었지요? 저 빅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빅데이터를 맡은 각 팀의 빅데이터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인 전문가 집단에 가서 이제 그 연구를 또 자료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 반장이 빅데이터에 대한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이제 다른 그 각 팀의 또 팀원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자료 조사한 것을 한번 살펴보았었겠지요. 네, 네, 어떻게 이제 좀 빅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자료들이 충분하게 수집이 되었었는지요. 다들 매우 열심히 하셔서 저는 충분히 빅데이터가 뭔지,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반장도 다른 이제 학우의 글을 참고해서 이제 본인의 글을 조금 더 이제 보충할 수 있었고 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전문가 집단 사실은 이제 이런 우리 수업 현장에서 각 팀의 이제 대표자들이 모이면 이제 자신의 해당되어진 빅데이터에만 이제 한 주일 동안 연구해 온 걸 가지고 토론하고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전문가 집단이 훈련이 이제 전문성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 이제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와서 토론을 할 테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경험들은 좀 줄이고 그냥 가치 있는 자료들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제 대체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보면 이제 13주차 워크숍의 내용 및 방법은 이제 각 팀원들은 자신의 팀으로 돌아가서 전문가 집단에서 정리한 보고서를 서로 비교하여 논의하여 팀을 대표할 한 편의 대표 보고서를 팀원들과 상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 그 5팀이라 그랬었죠. 네, 네, 5팀의 이제 그 팀원들이 이제 12주차에 이제 최종 수정하여 올린 그 5팀의 이제 그 팀원들의 이제 글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잘 된 것을 이제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이제 한편 그 팀원들의 보고서 중에서 가장 잘 된 것을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팀원들이 상의해가지고 하나가 이제 되어지면 이제 각 팀의 팀장이 이제 그 13주차 게시판에다가 이제 게시판을 생성을 하는 거죠. 해서 제목에다가는 팀 이름, 뭐 예를 들어서 4팀이면 4팀, 그다음에 이제 팀장이 이제 올리는 거니까 팀장 자신의 이름 쓰고, 그다음에 팀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그다음에 내용에다가는 대표한 그 글을 그대로 이제 복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팀원들이 상의만 되어지면 이건 뭐 한 30초도 안 돼서 끝날 일이겠죠. 네,
네, 그래서 일단 각 팀원들이 우리 팀을 대표할 이제 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대표 보고서가 선택이 되어지면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보고서는 그 팀원 한 사람이 작성한 거예요. 그죠? 네, 자기가 작성하고 또 자기가 수정한 거니까 아무래도 혼자 작성하다 보면 객관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문맥이라든지 어떤 그 설득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지는데 혼자 쓰게 되어지면 이게 주관성의 이제 글이 주장하는 글이라든지 또 어떤 보고서는 객관성을 띄어야 되는데 주관성이 흐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 팀의 대표 보고서를 팀원들이 이제 각자 두 가지씩 이제 수정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또 어떤 추가되어져야 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수정되어질 것들 아니면 이제 뭐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꼭 이제 틀리는 사람은 꼭 똑같은 이제 맞춤법이 틀려요 하거나 또 어떤 이제 체계 어떤 이제 보고서를 보면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많이 구성되어지는데 이거는 뭐 그냥 갑자기 이런 형식이라든지 어떤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상대편에게 설득하는 것에 좀 효소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것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제 제한점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각각 조원들이 각각 제안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또 본인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네, 이해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이제 그렇게 제안한 것을 아까 팀장이 그렇게 게시판 생성한 것에 이제 답글로 해서 거기에다가는 이제 그 팀원들만 이제 답글을 올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팀원이 대표할 그 과제를 선정하면서 이제 논의해야 될 게 이제 다음 주 14주에 발표가 있으니까 이 발표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발표를 누가 할 것인지. 그다음 만약에 PPT라든지 이런 형식의 발표 형식은 아직 주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PPT를 만든다 그러면 PPT를 누가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이제 그 수정 사항을 포함해서 누가 이 전체를 이제 이렇게 반영되어진 완성된 보고서를 작성할지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이해됩니다. 네, 해서 그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발표자, 그다음에 뭐 PPT 만들 사람이 필요한 맡을 사람들, 그다음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사람들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14주 차에는 지금 팀 순서대로 1팀부터 5분에서 5분 안팎에서 길면 뭐 그 7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발표를 하면 팀별로 발표를 하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팀을 나눌 때에 최소 팀이 2명 이상만 되어지면 팀 발표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그 제안을 했었지요. 그래서 혹시 팀원들이 다 연락이 안 되거나 또 하더라도 2명만 되어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팀 발표를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13주차 워크숍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5주차 발표된 팀 발표에 대한 이제 브리핑이었었는데 혹시 반장이 좀 들으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저한테 지금 알려주기 바라요. 그러면은 PPT하고 발표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한 주 내에 다 해야 되는 그쵸. 거네요. 이번 주에 한 주 내에 다 맞춰야 돼서 조금 바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발표가 어떤 이제 뭐 학술 발표회처럼 뭐 한 10페이지 정도의 발표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고지가 뭐 많아봤자 한 2페이지, 3페이지, 2페이지 정도의 발표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발표는 어떤 이제 그 내용의 질보다는 이렇게 직소 모형을 통하여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전문가적인 어떤 이런 그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팀원들과 함께 이렇게 또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잖아요. PPT 잘 만드는 사람, 또 발표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정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특성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으로 해놔서 빨리 이런 보고서를 생성해낼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입니다. 교재 225페이지 11번째 줄에 보면 의사결정 절차를 잘 따르게 되면 흔한 잘못을 피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잘 세운 계획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보여주는 실생활의 극단적인 예는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65년 당시 90세인 칼 망은 자신의 변호사인 라프레이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아파트를 물려주는 대신 매달 2,500프랑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칼망은 1995년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는 아파트 가격의 3배에 달하는 돈을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1965년 당시로서는 칼맹의 가족 변호사였던 라플레에게는 아주 합리적인 거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90살의 칼맹이 30여 년이나 오래 살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만 본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른 거래였던 것입니다. 교재 226페이지 첫 번째 줄. 그렇다면 분명히 의사결정의 질을 판단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사용된 절차의 질을 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사결정이 좋은 결과를 낳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한 아주 합리적인 절차를 따르더라도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장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적당한 이유는 그렇게 하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대체로 다른 절차를 따를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과목의 한 학기를 마쳐가는 지금 우리의 결과가 실수는 줄이는 것에 그치는 것에 좀 더 확증적인 것을 얻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실망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자 신문에는 아주 재밌는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굴린다. 이 말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이 남겼던 신은 주사위를 굴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정면으로 비집고 또 반대하는 말입니다. 사진의 배경은 1927년 개최된 5차 솔베이 회의 당시의 사진으로 이 사진 안에는 17명의 노벨 물리학상의 수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회의는 물리학의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자역학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아인슈타인과 하이젠베르크의 토론이 벌어졌으며 이때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를 굴리지 않는다는 말로 양자역학을 비난했고 있었던 것입니다. 1927년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이론인 불확실성의 원리를 발표하였습니다. 불확실성의 원리란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자역학의 해석은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의 물리량은 확률로 주어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인슈타인과 고전 물리학에서 이처럼 수학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물리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학과 물리학은 과거의 과학처럼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고 계산적으로 딱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반드시 꼭이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존 케네스 켈브레이스는 현대를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라고 여겨왔던 많은 것들과 합리성과 이성에 근거한 담론 체계도 의심스러우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변하여진 세상을 도외시하고 여전히 과거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려고 하면 엄청난 현실의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인 기어트 홉스테드는 불확실성 회피에 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불확실성 회피란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매우 높은 축에 속합니다.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강한 나라의 사람들은 바쁘고 안절부절하며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이 덜 행복하고 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현저히 낮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권장합니다. 적어도 항상 바빠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강한 나라는 누군가 성공한 사업이나 직업을 무비판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뛰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 사회로 이민을 간 한국의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는 한결같이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세탁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에서 보람을 찾는 것과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많이 일하고 바쁘게 살면서도 행복지수와 만족도가 낮은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되어진다라면 이제 남과 비교하려는 상대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추상적인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자신의 삶에 대한 고유한 당당함과 가치를 본인 스스로 인정해야 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 그 어떤 것이든 나만의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도전하고 싶을 때 생각이 많아지면 섣불리 도전하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불확실성 회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불확실성 회피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지 못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고 만다라면 스스로 지치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자신을 다독이고 응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런 지지를 해줄 좋은 친구들과 선배 그리고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비록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매 순간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또 믿어주는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또 끝까지 이 과목에 좋은 결과를 가져가기를 희망합니다. 교재 12장 인터넷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는 방법 231페이지 첫 번째 줄 우리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 대부분의 검색 엔진은
검색 결과 가운데 앞에 나오는 몇 개 사이트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트들이 여러분의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선호하는 검색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한 다음 성공 기회를 높이기 위해 안내 지침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나 아무 것이나 인터넷에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교재 232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12.1 우리가 취할 접근 방식의 개요. 검색에서 중요한 것은 알만한 사람이나 관련 전문가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며 이를 빨리 확인하는 방법은 홈페이지나 소개 페이지를 찾아보거나 연락처 링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위키피디아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위키피디아의 신뢰성에 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찾아볼 만하고 신뢰할 만한 출처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보는 것은 유익할 것입니다. 12.2 인터넷 검색에 관한 몇 가지 기초사항 교재 235페이지 밑에서 14번째 줄 구글은 이른바 연관성 또는 중요도에 의해 검색 페이지를 배열합니다. 연관성을 정하기 위해 구글은 핵심 단어가 여러 페이지에 나오는지를 결정합니다. 핵심 단어가 웹페이지에 여러 번 나온다고 하면 구글은 그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보다 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은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사용해 중요도에 따라 배열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구글의 검색 결과를 배열할 때에 연관성이 있고 유용한 것들이 앞에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참이지는 않습니다. 구글은 때로 후원을 받은 링크, 즉 비용을 지불한 사이트는 목록 앞부분에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 12.2.3 인터넷 주소에서 얻을 수 있는 단서 우리 인터넷 주소의 맨 마지막에 CO 또는 COM으로 끝나는 것은 회사나 상업기관을 의미하고 ORG는 비영리 기관을 또 GOV는 정부기관을 또 AR이나 EDU는 학교나 교육기관을 뜻합니다. 사이트의 관련 코드는 분명히 우리가 찾는 것이 거기 들어있는지를 정하고 그것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12.2.4 검색을 수정하기 핵심 단어와 그것의 작동 원리 240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구글은 검색어 순서를 중요한 단서로 삼는다 하기 때문에 검색어를 어떻게 배열하느냐 순서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검색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40페이지 아홉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구글은 and, the, a, how, is, for, of 등은 무시하고 검색을 합니다. 또한 문헌이나 웹사이트, 회사, 정보 등등의 정보도 불필요한 단어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무시하여 검색을 하게 됩니다. 교재 240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구글 검색 후 올바른 핵심 단어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캐시드를 클릭해 보는 것입니다. 밑에 붉은 글씨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캐시드인데 여러분이 고른 단어가 웹페이지 목록에서 굵은 글씨체로 강조되어 나오므로 이들 단어에 나오는 페이지가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을 논의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1페이지 네 번째 줄에 때로는
다른 핵심 단어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핵심 단어를 생각하려면 브레인스토밍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동의어 사전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2.3 어떤 웹사이트가 신뢰할 만한가? 243페이지 두 번째 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업기관보다는 교육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의 사이트들이 보다 신뢰성이 있고 또 믿을만 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244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믿을만한지를 점검하는 좋은 방법은 홈페이지나 소개 페이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246페이지 세 번째 줄, 단어의 정의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단어를 치고 다음 칸에 정의를 치면 됩니다. 246페이지 여섯 번째 줄, 구글은 검색어 뿐만 아니라 그와 동의어인 것도 찾고자 한다면 검색어 바로 앞에 물결 모양을 넣으면 됩니다. 247페이지 네 번째 줄, 어떤 특정 구절을 검색하고자 할 때에는 겹다음표를 넣어 검색창에 입력하면 됩니다. 247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검색 자료가 최신의 자료가 아니라면 특정 구간을 검색창 왼쪽에 기간을 특정하여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